고대의 건축 유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 이집트인들이 영원한 삶을, 그리스인들이 신과 철학을 표현했다면 로마인들은 인간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나 로마인들은 건축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장대한 도로나 식수원을 끌어다주는 정교한 수도교가 없었다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은 아마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식 건축, 로마식 도시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암피테아트룸, 즉 원형 경기장이었죠. 빵과 서커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민들에 대한 복지는 로마 정치의 근본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늘이 내린 천명에 따라 마땅히 백성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여겼던 동방의 전제 군주들과는 달리 로마 황제와 원로원은 근본적으로는 일개 시민, 민중의 지지가 없으면 언제 끔살당할지 모르는 운명이었거든요.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원형 경기장뿐 아니라 목욕탕과 전차 경주장, 극장 등 진짜 5만 가지 대중시설들을 지어줘야만 했다는 거. 사실상 그냥 제국 전체가 도파민에 절여져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콜로세움, 수도 로마에 지어진 제국 최대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었죠. 콜로세움은 언제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고 어떤 콘텐츠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로마식 복지의 끝판왕 콜로세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대 로마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로마 제국에는 한 해에만 황제가 4번이나 바뀌는 대혼돈이 펼쳐졌습니다. 이 막장 상황을 정리한 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서기 69년 휘하 병력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탈리아로 유턴한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미 민심을 잃은 비텔리우스를 몰아내고 내전을 완전히 종결시킨 뒤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 황제로 등극, 플라비우스 왕조를 개창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적 로마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였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 돈 많은 기사계급 출신이라서 근본이 조금 없는 집안이었는데 이러면 정치 기반이 다소 취약할 수밖에 없죠. 당사자인 베스파시아누스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서 뭔가 쐐기를 박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다? 민중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였다. 전임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 한복판에 지어놓았던 황금궁전이라는 개인 별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지 안에 있던 목욕탕 부분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국가 권력급 오락시설, 즉 원형 경기장을 짓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황제의 선물이었죠. 오, 군침이 싹 돌죠. 근데 이제 이걸 무슨 돈으로 누가 짓냐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 짓고 나면 좋지,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내전으로 나라 거덜난 상황에 이게 되겠냐 이거였어요. 그러나 진짜 천운으로다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서기 70년 때마침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는 거. 이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막대한 보물로 공사비 충당할 수 있죠. 여기서 잡아온 유대인들 강제 노역시키면 되니까 노동력도 남아 돌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기맥히죠. 이 정도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기 황제 만들어준 군단병들한테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을 맡겨 일자리도 챙겨주고 원로원한테도 건설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들의 공급 계약을 몰아주어서 슈킹각까지 마련해주고 나니 높으신 분들도 별다른 반발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내전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대한 건축물은 10년 만에 깔쌈하게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 세간에서는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 최대 규모 원형 경기장의 탄생이었지요. 가로질은 189m, 세로질은 156m, 둘레 545m, 외벽 높이는 무려 48m. 이게 21세기 우리나라 아파트랑 비교해도 거의 17층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2000년 전 도시에 이런 거대 구조물이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거의 2000년 전인데 이런 걸 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원형 경기장 짓는 데는 도 같은 로마인들이었던 만큼 콜로세움은 그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라는 게 그리스식 극장에서 기원한 겁니다. 본래 그리스인들은 자연적인 언덕배기 지형을 찾아서 그 경사에다가 객석, 즉 테아트론을 깔고 오목하게 들어간 중심부 낮은 곳에다가 무대를 설치해 가시성과 음향의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식으로다가 극장을 짓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고상한 연극보다는 사람끼리 죽이고 동물이랑 싸우고 하는 걸 더 좋아했던 로마인들이 이걸 아예 원형으로다가 둘러쳐서 경기장으로 마개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자연지형으로는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시내에다가 흙무더기로다가 옹벽을 올려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무슨 방법을 썼다? 주특기인 아치 구조로 떡칠을 해버렸다. 아치가 뭔지 아시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반원으로 만들어 하중을 분산, 최대한 적은 재료로 건물을 높고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축 방식인데요. 경기장 전체의 뼈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외벽을 다층으로 높게 올리면서도 내부에는 통로와 계단 등을 설치해서 관객들의 입퇴장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이 제국 곳곳에다가 설치했던 원형 경기장이 오늘날 확인되는 것만 100곳은 가볍게 넘길 정도로 많았는데 그 유적들 중에 보존 좀 잘 된 것들 보면 웬만한 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최강자는 누구였다?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 즉 콜로세움이었다. 이런 노하우는 물론 자금력까지 최대로 땡겨서 만들어진 만큼 콜로세움은 그 규모에서나 자태에서나 불가사의의 반열에 오를 만한 역작으로 완성됐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 스스로도 그 전까지 알려졌던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들보다 한 단계 윗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봤자 피라미드보다 작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죠. 사실 피라미드만큼은 아니더라도 웬만큼 높은 석조 건축물은 지중해 근방 문화권에는 다들 한두 개씩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통치자의 무덤이나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한 궁전 같은 것들이라서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에요. 반면 콜로세움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살아있는 공공시설이었다는 거. 실제로 콜로세움의 수용 인원은 기본이 약 5만 명, 최대로 우겨 넣으면 8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현대의 경기장들과 비교해도 손에 꼽힐 만한 규모로 당시 로마시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진짜 1년에 몇 번씩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막상 지어놓고 보면 누가 찾아갈 일 없는 거대한 무덤, 궁전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말 로마스러운 로마 문화의 정수가 담긴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콜로세움이 완공된 직후인 서기 80년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티투스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콜로세움을 풀가동 무려 100일 동안 이어지는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직전 10수년간 있었던 내전과 로마 대화재 그리고 바로 전년도에 발생한 베수비우 화산의 폭발 등으로 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이걸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행사는 어떤 개꿀잼 콘텐츠로 채워졌냐? 오늘도 평화로운 로마 제국, 로마 형님들 그리스인들처럼 고뇌하고 울고 웃고 이딴 거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가 좀 흘러줘야 오늘 도파민 좀 충전했다 하시는 상남자들이었어요. 일단 오전 시간에는 각종 야수들이 등장하는 동물쇼가 펼쳐졌는데요. 물론 서커스하고 재주 부리고 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메인 콘텐츠는 당연히 동물 사냥해서 죽이기, 동물끼리 죽이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풀약 은간우 10명이랑 그리즐리 베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걸로 쓸데없는 논쟁하잖아요. 이 시대 로마 시민들은 이걸 실제로 직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상대로 싸웠던 전문 사냥꾼을 갖다가 베스티아리우스라고 해서 가끔씩 동물이 이겨서 베스티아리우스가 죽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베스티아리우스가 동물 다 죽이고 승리하는 엔딩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코끼리, 유럽에서 데려온 들소, 시리아에서 데려온 사자, 아시아에서 데려온 호랑이 등 진짜 제국 전역에서 공수할 수 있는 동물들은 다 공수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100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죽은 동물만 최소 5,000마리에서 최대 9,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니 진짜 로마인들 때문에 몇몇 동물 멸종했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게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동물쇼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데 이때는 막간으로다가 죄수 처형 쇼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죄지었다고 아무나 이런 식으로다가 공개 처형한 건 아니고 대역 죄인이나 탈영병 또는 금지된 종교 즉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됐는데요. 오전 동물쇼의 연장선상으로다가 배고픈 동물들에게 던져주거나 십자가형 내지는 화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실제로 막상 황제나 원로원 귀족들은 이거 그냥 스킵하고 그 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 왔다고 해요. 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가 되면 이제 대망의 메인 이벤트
검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말 그대로 검투사들끼리 PVP를 떠서 한쪽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진행되는 데스매치였는데요. 사실 이것도 원래 기원전 로마 공화정 시대까지는 최전방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데려다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시키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게도 콜로세움이 완공된 기원 후 1세기 후반쯤에는 로마 제국도 정복할 만한 땅은 이미 다 정복해버렸다는 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을 검투 노예들이 부족해져서 진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시키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축제 기간에 베루스와 프리스쿠스라는 이름의 고인물 검투사 2명이 경기를 하다가 결판이 안 나서 그냥 동시에 기권을 했는데 워낙에 경기 내용이 맞돌이였던 터라 황제였던 티투스가 그냥 둘 다 이긴 걸로 치고 자유민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이 검투사 경기 쪽 내용은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번 영상은 콜로세움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개장 이후 콜로세움은 계절마다 무슨 명절이 있을 때마다 경기가 열려서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 열리면 몇 주씩 이어지는 대규모 행사도 종종 열렸다고 하죠. 이런 경기들은 대부분 황제나 대귀족 가문들이 사비를 털어서 여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진짜 좋은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아예 입장료까지 공짜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에는 밥까지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럴 땐 진짜 사람이 미어 터졌다고 하죠. 물론 공짜라고 해서 아무나 원하는 데서 관람할 수는 없었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고대 시대다 보니까 객석도 층마다 이용할 수 있는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공연장, 경기장들의 객석 등급이랑 비슷한데요. 당연히 1층이 최고 로얄석으로 황제나 원로원 의원, 대귀족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황제는 전용석으로다가 차양막까지 쳐진 네모진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에퀴테스, 즉 돈 많은 기사 계급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앉았고 3층부터가 완전히 일반 시민들 구역이라서 객석 규모도 제일 컸다고 하죠. 4층쯤 되면 이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좀 힘에 부치는 영역인데 여기는 티투스 죽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추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경기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짜투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시민들 중에서도 좀 돈이 없는 분들이 이용했고 입장료도 애지간하면 공짜로 해줬다고 하죠. 그보다 더 위 외벽 꼭대기인 5층의 경우에는 애초에 객석으로 설계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나무로 만든 좌석이 깔려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나 여자, 노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여자나 노예, 외국인은 아예 못 들어오게 했던 그리스인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자세히 보면은 땅 위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 사실 경기가 펼쳐지는 땅바닥이 돌바닥이 아니라 나무 판자거든요. 이 밑에 마찬가지로 아치 기둥으로 만든 격실 구조가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이나 동물들, 죄수들이 여기에서 대기하다가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노예를 이용해 구동되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경기 도중 깜짝 등장도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해전을 재현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진짜 콜로세움에 물 채워서 했다 또는 근처 저수지에서 따로 진행했다 하면서 썰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음수대나 화장실로 사용하기 위한 수로가 콜로세움의 지하를 가로지르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판자 부분 뜯어내고 수로 터서 물 끌어오며 경기장 전체를 물로 채우는 게 이론상 가능하긴 했다고 합니다. 와,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나 싶긴 한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이잖아요. 로마 형님들이라면 아마 물 구경까지 구현 안 하고는 못 빼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고대 로마에 떨어진다면 이거 진짜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처럼 콜로세움은 로마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어떤 집약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콜로세움을 통해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로마인들의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콜로세움은 동시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스러운 잔인성을 대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후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서로마 제국이 붕괴한 뒤 콜로세움은 수백 년간 방치됐고 성당이나 다른 건물들을 지을 때 채석장처럼 이용되거나 불황자들이 모여드는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몇 차례의 대지진과 풍화까지 겪으면서 남쪽 외벽과 기타 부분들이 완전히 파괴. 13세기에는 한때 마게조도에서 군사 요새로 쓰였고 가톨릭 교회가 순교 성지로 지정한 뒤에는 예배당이 설치되기도 했지요. 이렇게 방치된 콜로세움을 본격적으로 보호하고 복원을 시작한 거 다름 아닌 무솔리니였습니다. 뭐 이유는 뻔하죠.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게
양반 목표였는데 그 이미지로다가 콜로세움만 한 게 없잖아요. 지금의 콜로세움은 이때 이후로 대규모 보수와 주변 정리 작업까지 진행된 모습입니다. 고대의 영광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상상력으로 채우고도 남죠. 덕분에 콜로세움은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넘어 살아남아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매년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탈리아의 효자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어쩌면 세부적인 기능은 달라졌지만 콜로세움은 다시 고대 로마 시대처럼 우리에게 웅장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원래 역할을 되찾은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